네, 안녕하십니까. 지필러스의 강병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아마 대부분이 앞선 발표자분들께는 다 대부분 기관들을 아시는 기관이실 텐데요. 이 지필러스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이라 우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필로스는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맨 처음 저희들이 이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를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좀 공급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에서만큼은 아마 국내 시장의 거의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8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 당연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전지 시장이 커지질 않는다. 연료전지를 지금 뭐 주변에서 많이 언급하고 사용들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장이 우리 뭐 보일러 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쓰는 건데 수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수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연가스 갖다가 개질해가지고 연료전지를 돌려서 전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대부분 연료전지 시스템 속에는 천연가스를 수소로 만들기 위한 개질기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비 가격도 비쌀 테고 경제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 수전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처음 저희들이 이제 연구 과제로 해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 연구를 해보자 해서 2017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상명풍력 발전단지에 이제 구축을 해서 약 한 5개월 정도 실제 실증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최초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많이 그 이후로 이런 이제 사업이나 이런 연구 과제, 실증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좀 주어져서 오늘 그러한 경험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십사. 그래서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대략 이렇고요. 이제 해양 그린 수소인데 우리 그린 수 이제 이런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전해라는 것이 물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가해서 거기서 이제 물이 전기 분해돼서 한쪽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산소가 나온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수전해에는 반드시 직류 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드는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그리드는 교류죠. 교류니까 요거를 교류를 직류로 반드시 변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보통 수전해 장치 같은 경우는 직류인데도 전압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1메가짜리 수전해 장치면 보통 직류로 한 200볼트에서 300볼트 정도의 전압을 필요로 하고요. 전류는 거의 4,000에서 5,000암페어 정도 흘려줘야만이 1메가 정도, 시간당 한 200루베 정도의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전해 장치, 실제 물이 전기 분해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거를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많은 부수적인 이제 장치들이 붙어 다닌다. 요게 같이 구성이 돼야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소가 생긴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 분해하기 위한 전력도 필요하지만 주변 장치들을 내부에서 구동시키기 위한 제어 전력도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전기 분해에 필요한 물 들어가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보통 일반 물이 아니라 이온을 전부 제거시킨 초순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열이 나니까 냉각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스를 다루는 거 있다 보니까 전기 방식이 아니라 전부 이제 공기에 압축 공기로 작동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배관들이 수소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산소가 섞여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장비를 구동하기 전에 내부에 있는 수소가 지나가는 모든 밸브라든지 장치들에 있는 공기들을 전부 질소로 다 치환시켜 버립니다. 질소로, 질소 퍼징이라고 그러는데 다 치환시킨 다음에 수소로 생산해서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소 퍼징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거기에 이제 질소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치를 한번 기동시키려면 절차들이 되게 복잡해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전의 장치로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린 수소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보통 개통 전력, 그냥 그리드에서 전기를 갖다가 수소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그린 수소로 볼 거냐 논란이 한참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린 수소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순수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순수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수소를 만든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린 수소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화력이나 뭐 해상풍력이나 이렇게 해양에서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그것이 이제 해양 그린 수소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죄송합니다. 요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패턴 중에 한 가지입니다. 태양광 이제 예시로 지금 해놨는데요. 저희가 그 태양광을 1년 동안 초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메가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라면 약 하위부터 한 240kW 미만에서 발전된 양이 연간 발전량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발전량의 90% 정도는 600kW 미만에서 발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400kW 이 부분에서 생산되는 거는 발전 양으로 따지면 전체에서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전력을 수전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수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1메가짜리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낭비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재생에너지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출력 제한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서 이제 블랙아웃 위험이 있으니까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간중간 이제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 지시를 합니다. 발전 멈춰, 이렇게 급전 지시를 해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는 실제 이런 일이 1년에 거의 뭐 100여 차례, 200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거기서 급전 지시를 할 때는 몇 메가 이상 발전하지 마, 몇 메가 이내로 발전량을 제한해,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발전 사업자들은 그냥 장비 그냥 꺼버립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가 좀 더 이제 많이 막 보급이 된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될 겁니다. 일정 레벨까지는 그리드로 송전을 곧바로 하되 일정 레벨을 초과하는 전력은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고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수전의 장치는 뭐냐? 제한되는 이 부분의 전력을 갖다가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전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전의 장치를 여기까지 다 갈 필요가 있느냐? 일부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일시적으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와 같은 이런 것으로 버퍼링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연구를 할 때 이런 컨셉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전의 장치들이 보통 이제 알카라인 타입, 고분재 전해질 타입, 음이온 교환막 타입, 고체 산화물 타입 이런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카라인 타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이제 쓰였던 것들이라 이걸 현재는 가장 이제 그래도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안정된
된 상태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제 눈에도 거의 설치한 지 18년째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10년 이상 잘 돌아가고 있는 설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팬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술들이라 당연히 이런 이제 알카라인 방식보다 효율도 좋고 뭐 반응 속도도 빠르고 뭐 이렇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내구성 측면에서는 좀 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그 각 방식별 스택입니다. 요거에 1메가짜리 알칼라인 전해조고요. 요게 국내 2사에서 만든 1메가짜리 팸 전해조입니다. 요것들은 이제 AM 타입, SOAC 타입인데 요건 제가 뭐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구글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국내 실증 사례들 몇 가지 볼 텐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게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제 20년 12월에 완성 검사를 받고 한 4개월 며칠 정도 실제 실증 운전을 했던 제주 상명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면 실제 전력을 수전할 수 있는 용량은 500kg로 설계를 했고요. 수전의 장치는 250kg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전에는 250kg지만 나머지 250kg는 순간순간 버퍼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500kW까지 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어떤 시험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검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국내에서 아까 요게 국내에서 최초로 됐던 거고 두 번째로 됐던 게 요겁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완료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알카라인과 팸을 두 가지를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엮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카라인 타입은 반응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팸은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린 알카라인 가지고는 요 변동이 별로 없는 기저발전 부분을 이제 담당하도록 만들고 변동 속도가 비교적 변동이 심한 이 부분은 팸이 담당하도록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엮어서 운전해보자 해서 이게 이제 나주에 있는 에너지밸리에 이제 설치해서 운전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팸 방식이 알카라인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건 맞지만 재생에너지를 곧바로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더라. 이런 이제 저희들이 경험을 좀 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에 현재 올 4월 정도부터 가동 시작하려고 지금 열심히 현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알카라인이 2메가, 팸이 1메가, 총 3메가로 구축해서 풍력발전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버퍼링까지 시키는 그런 방식의 이제 연구 과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요거는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된 과제인데 남부발전이 주관이 돼서 제주 이제 동복 풍력발전단지에 설치하는 건데 얘는 총 12.5메가입니다. 12.5메가로 해서 팸 방식, 알카라인 방식, SOEC, AEM 방식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모든 방식을 여기에 총망라해서 구성을 해서 돌려보자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올해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이제 시스템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연구과제뿐 아니라 어떤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구축 중이거나 구축된 사례들을 좀 대략 집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해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P2G 과제 실증이나 이런 연구의 과제에 대한 지역적 분포인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과제 기획 당시에 조사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요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좀 없고요.
요거는 이제 독일의 마인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에서 16년에 구축 완료한 사이트라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과제 기획 당시에 여기 직접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했던 이제 사이트입니다. 여기 지금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독일의 발테라고 해야 되나요? 뭐 키위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서는 수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합성 가스라든지 뭐 액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뒷단에 어떤 그 가공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암모니아 공장에서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막 시작한 그 2030년에 완공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트고. 요게 좀 신기합니다. 이제 재밌는 겁니다. 호주에서 지금 막 시작한 과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태양광을 가지고 수소 만들고 연료 전지로 해서 다시 개통으로 보내겠다. 요거를 아까 저희들이 상명에서 했다고 하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용량만 조금 다를 뿐인지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 저희는 이미 2020년도에 이걸 완료를 했는데 얘네들은 인제 시작을 한다. 저희가 한 5년 앞선 셈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앞으로 사우디아 네옴시티에 이런 식의 대규모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수소를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암모니아를 베이스로 해서 운송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서는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양 그린수소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육상에서 이루어진 그린수소고요. 해양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봤지만 현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그 이쪽에 보면 한경면에 용수시험 파력발전소라고 그 차귀도 근처에 가면 육상에서 한 12km, 1.2km 정도 앞바다에 이런 구조물이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구조물인데요. 요 안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250kg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250kg짜리 2기의 풍력 발전기와 조만간에 이제 연구 과제를 통해서 해놓을 그 해상 풍력 전력을 끌어다가 요 안에서 수전의 장치 다 설치해가지고 요 바다 위에서 수소를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과제로 하고 있는 중이고, 요게 지금 이제 2차년도 지나가서 아마 올 연말이나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에는 실제 수소가 나오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제 요걸 보고 이런 구조물에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고정식인데 그 외에도 지금 이런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는 부유식으로도 하는 것도 현재 저희도 참여하고 있지만 개념 설계까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 요거는 해외 사례들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켓 방식으로 바다 위에 고정화된 어떤 구조물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팅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SMR 말씀하시는데 SMR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운전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각각의 특장점들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양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런 수전의 시스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전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해양이다 보니 그리드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재생에너지라도 그리드에 연결돼 있으면 운전을 서로 실패했더라도 그리드가 버텨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전기가 그린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장비가 셧다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독립계통이다, 그리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조금이라도 넘쳐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셧다운돼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버퍼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변동성이나 간헐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사실은 이 숙제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그린수소 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원격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걸 원격 운전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듯이 물이 들어가는데 바다 위니까 당연히 바닷물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 물론 해수를 가지고 직접 수전하는 연구도 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바닷물을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담소화시키고 다시 DI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아무래도 중량이나 이게 차지하는 면적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2중으로 2층, 3층으로 쌓아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도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또 만들어진 수소를 어떻게 가져올 건데 육지로 뭐 배로 실어 나르냐,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올 거냐 이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차해서 장비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해서 셧다운이 됐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설계치를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이게 예측을 벗어났다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게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셧다운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법령 지금 수소에 관해서는 법이 이제 마련이 돼 있지만 이거를 그러면 수소로 봐야 돼, 해양 구조물로 봐야 돼. 해양 구조물은 성급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가스 관련돼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로 다루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너무 많이 했었는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에 한번 그 성급에 와서 이런 SMR 쪽 연구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이제 그런 만나 뵙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한테 맨 먼저 물으시는 게 SMR하고 수전해하고 연계하고 싶은데 수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제일 좋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이제 SMR 하시는 분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주워 드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거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재생에너지 쪽 연구하시는 분들, 수전해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을 어떻게 극복해서 안정되게 운전하는 거냐를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연구가 끝나서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SMR이 개발이 다 끝났으면 그냥 주워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전해 장치의 가장 골칫거리가 아까 말했던 변동성, 또 낮에만 나오고 밤에는 안 나오고 하는 간헐성 이건데 SMR은 그게 다 제어가 되잖아요. 변동성도 안 생기게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발정량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갖다 주워다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관심을 조금 줄이시고 SMR 쪽에 더 연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 지식이 없는 기존의 솔루션 유지 보수 인력이 전문가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솔루션 유지 보수가 가능한가? 실질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 만드는 저희 같은 제조사들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냥 누구나 와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거고 그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점검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충분히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테지만 이게 법적인 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전의 시스템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2명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놓고 현장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해놓고 24시간 이제 현장 상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 비전문가한테 유지보수하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그런
뭐 실질적으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법적인 거라든지 또 이게 워낙 뭐 민감하고 잘못하면 큰 위험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다루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기가 있었죠. 저 질문 중에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뭐 그런 질문도 있던데 아까 그 유럽 쪽에 분포 그 도면을 보시면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수잔의 기술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제품화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체들은 뭐 유럽 쪽에 상당 부분 많이 있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많이 좀 떠오르고 있고 캐나다나 미국 쪽에도 업체들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나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독일 쪽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뭐 떠들썩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